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일입니다. 이해랍니다. 더워도 너무 덥다는 말이 어울리는 요즘이죠. 그런데 실내는 또 냉방하니까 차갑고요. 그래서 느끼기에 더 온도차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증시가 그렇습니다. 냉온탕을 무시무시하게 넘나들고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증시는 이 차가운 기운을 가득 안은 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또 코스피와 코스닥보다 조금 더 낙폭이 큰 모습을 네. 보이고 있고요. 역시 이제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서 새삼 또 재차 깨달았던 건 역시 우리나라 시장은 이 반도체 관련된 이 파워가 정말 크구나. 그 반도체들이 좋을 때는 지수도 많이 올라가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지 않을 때는 역시 지수도 낙폭이 훨씬 크구나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아주 새삼스럽게 또 뼈저리게 아침 시장을 보면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 네, 이 충격파가 더 커지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증시 잘 전략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예, 잠시 뵐게요. 예, 지수가 지금 코스피 2,700선 좀 턱걸이 하고 있는 걸로 2.7% 떨어지는 거 보여주셨으니까 마침 말씀드리고 오늘 전체적인 AA가 포착한 전체 좀 섹터들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방송 시작하고 이렇게 전체가 다 파란색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되고 냉랭하고 냉각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해리스 부통령, 조선, 화장품, 아이폰까지 이 섹터들이 오늘 좀 크죠. 잠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고 항공, 롯데그룹, 방산증권, 전자결제, 폭염도 오늘은 날은 더 더워졌는데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상황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유가가 장 초반에는 사실상 유일한 그런 빨간색으로 색깔이 들어있던 섹터였는데 유가도 전체 시장이 좀 낙폭이 원체 커지다 보니까 유가도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하락세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좀 더 종목들 상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반도체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겠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인텔은 빅테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는요. 어떻게 미국 시장에서 특히 이제 이 반도체 관련 쪽에서 물론 뭐 대장주격이라고 해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연초부터 AI 관련 상황이 불면서는 사실 굉장히 소외돼 있었고 약간 한물간 늙은이 같은 그런 꼴, 한물간 어떤 주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아올 정도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사실 좀 떨어져 있었는데 오늘 주가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호재일 때는 별로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안 주다가 악재일 때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텔의 이 묵묵한 덩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인텔 오늘 뭐 내용 아침에 저희 아침 프로그램에서 이제 들으셨겠지만 실적이 다 부진했죠. 조정 EPS, 매출 다 부진했고요. 무엇보다 더 오늘 주가를 떨어뜨렸던 것, 특히 시간에 걸해서 13% 가까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뜨렸던 가장 큰 이유는 향후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전망들, 그다음에 감원을 15%나 하겠다, 그다음에 4분기에는 배당도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상당히 인텔의 주가에 큰 충격을 줬고 이게 단순히 인텔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엔비디아 뭐 등등등 빅테크 관련 주가 전체적으로 다 무거운 어떤 그런 흐름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인텔이 하반기에는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 왜냐하면 또 특히 AMD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또 반도체도 끌어올렸던 그런 어떤 이유 아니었습니까? 근데 반대로 인텔은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이 올 하반기 내내 갈 것이다. 이런 어떤 좀 부진한 전망, 부정적인 전망이 시장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반도체 관련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나왔겠습니다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특히 SK하이닉스가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좀 더 타격을 많이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DI, PK, PSK홀딩스, 테크윈, 퀄리테스 반도체 다들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뭐 대부분 다 두 자릿수고요. 퀄리테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16%가 넘게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PSK홀딩스, 테크윈, DI 같은 등등 상반기에
H병 관련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 지금 상반기 중반 이후로 내내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 조정이 굉장히 길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체 화면으로 다시 가볼까요? 그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을 그래도 좀 봐야 되겠죠. 사실은 뭐 오늘 이 주가나 이런 흐름보다는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돼서 이제 계속해서 이 뉴스의 어떤 그 팔로우업을 뉴스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해리스 부통령주를 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죠. 뭐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죠.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이 안 됐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5일부터 대의원들의 이제 호명 투표가 진행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뭐 거기서 사실 뭐 되겠지만 이미 99% 정도의 대의원들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걸 봤을 때는 뭐 대선 후보 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인 거고 대선 후보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어떤 대결에 나서게 되겠죠. 상당히 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캠프 쪽에서 견제를 하고 있는 게 뚜렷합니다. 특히 해서는 안 될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주류 사회에서 싫어하는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해리스 부통령의 이런 어떤 급격한 상승, 급부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처음부터 좀 눌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소위 말하는 노이즈 마케팅 이런 마케팅이 과연 대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IMBC, NFC, 인펜디트레, 우리바이오, 현대약품 등등등 다 좋질 않죠. 특히 이제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뭐 마리화나 합법 관련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근데 상대적으로 오른 거에 비하면 지금 오늘 하락폭은 오늘 같은 날 치고는 비교적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3 내지 4% 정도 주가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전체 화면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폭염주를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폭염주 사실은 어제 전선, 전력, 설비, 그다음에 구리주까지 동반해서 이 세 섹터가 한꺼번에 아주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폭염이 계속되고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예년보다도 더 이런 폭염 상황이 더 오래 갈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정부에서도 이 전력의 충분한 공급 대책 그러니까 전력이 블랙아웃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 송배 전망이 굉장히 지금 현재 부진하지 않습니까? 미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력 관리, 선료비주, 전선주,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 원자재인 구리 관련주 이렇게 뭐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사실 그렇지 않죠. 근데 날씨에 대한 얘기는 어쨌든 9월 초까지는 예년보다 많이 더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 8월 한 달 내내는 좀 단단히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주가가 뭐 떨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떤 종목들이 이 폭염 관련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죠. 드리머스 컴퍼니, 3S, 위닉스, 빙그레, 파세코. 파세코 같은 경우는 요즘에 새로 나온 제품이 창틀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하는 이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빙그레, 빙과주. 원래 빙과주 같은 경우는 여름 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한 3월, 4월, 5월 요때 급등을 좀 하고 반짝하다가 이제 실제 더워지면 이제 마치 이제 뉴스에 팔라는 얘기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워낙 또 더우니까 또 뭐 아이스크림도 많이 나가고 한다니까 주가가 좀 올랐다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낙폭이 3%, 한 3.8%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유가 관련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급격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뉴스 좀 체크하고요. 유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죠.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라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군부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인지 보복 공격을 할 것인지 지금 아마 계속 그 전략을 짜고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 쪽에서 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네타냐후 총리가 나서서 이스라엘을 이란이 공격을 할 경우는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우리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를테면 이제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 전쟁 수준에서 만약에 이란이 우리를 보복강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란을 직접 본토를 또 칠 수도 있다. 사실은 이미 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이란의 공격의 수위가 어느 정도일 거에 따라서 또 그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일 거에 따라서 정말 이 중동 전쟁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7차 중동 전쟁으로 또 비화되는 게 아니냐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에서 유가는 1%가 넘게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이라든가 미국 같이 이제 주요 국가들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게 그 이유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예, 대형주들은 좋지는 않습니다. SK이노베이션, 대한유화, 효성, 에너톡, SKC. 이게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들이 2, 3%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잠시 후에 이제 주태영 이데일리온 파트너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흥구석유라든가 이런 종목들, 이 유가 관련 대주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주가가 또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런 대형주들보다도 좀 그런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을 또 한번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실제로 지금 투자해도 되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한번 주태영 전문가 얘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유독 더 힘들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종목 전략 챙겨드릴게요.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종목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날은 참 저도 말씀드리기가 되게 힘들고 네네. 우리 전문가님들 입장에서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코스피는 상승하고 있는 개수 자체도 한 80개 정도 되고요. 코스닥은 174개,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분의 1 정도인 거예요. 네네.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지 네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가 저번에 제가 M자형 헤드앤숄더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M자형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나서 8라인까지 다 만들고 나서 다시 반등이 한번 나왔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밑에서 W자로 반등으로 한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도 지금 지선을 찍고 나서 또 꼬리를 단 그런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장을 접근을 할 때 이런 조정 주는 종목을 추세선을 그어서 또 한번 매수 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을 한번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기회를 좀 엿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네, 그렇죠. 발상의 전환으로 오늘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태영 파트너님과 함께. 네. 자, 그럼 먼저 아까 장 초반에는 상승을 아주 작게 했었어요. 근데 이 유가 쪽, 예, 석유 맞습니다. 쪽인데요. 지금은 파란불로 돌아섰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뭔가 좀 저력을 보이려고 하는 네네. 이런 것들을 꼽아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종목 제가 흥구석유를 가지고 네. 나왔는데요. 자, 그 흥구석유를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매수 타점을 또 많이 잡으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매수 타점, 어떤 그림이 형성이 됐을 때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쪽 라인들하고 연결된 라인 보이시죠? 예. 이렇게 연결이 되고 밑에는 지지선을 연두색 지지선을 쫙 그어놨습니다. 네. 자,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구간이 마련이 되고 한번 돌파가 나오고 나서 크게 또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또 눈에 보이실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이쪽 고점하고 이쪽 고점들을 또 연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또 삼각수렴이 되죠. 네. 자, 흥구석유는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을 하고 나서
한 번씩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그러니까 4개의 삼각수렴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삼각수렴을 뚫을 때마다 이렇게 또 상한가를 가고 반등이 나왔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각수렴 구간 뚫고 나왔을 때도 제가 한번 흥구석에 매수를 드렸죠. 자, 그러고 나서 어제 상한가 할 때도 요 상한가 한 번 끝날 그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역시나 이렇게 단기 저항선 요쪽에 저항선하고 지지선을 작용하던 요 라인들을 어제자죠. 어제자는 찍고 조정이 나오는 듯 했으나 오늘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밑에서 매수점을 잘 잡으신 상태에서 매도점도 한번 잡으셔야겠죠. 자, 매도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점하고 이런 고점들을 연결을 시켜 보시면 요 라인을 찍고 나서 또 조정이 나오는 오늘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추세 저항선을 그어 놓으셔서 매도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지지선 있죠. 요 라인과 연두색 지지선,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으니 한번 조정을 주면 저런 라인에서 매수를 한번 다시 잡아보시는 그런 전략도 한번 세우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최근 부분에는 더 고점을 못 봤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빨간 선까지는 바라보긴 아직 어려운 구간인 거예요? 네, 일단은 오늘 찍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일봉이 거길 지지를 하고 네. 올라갈 경우에는 한 번 더 위에 있는 저항선을 볼 수가 있겠죠. 아,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4개 정도, 3개 정도의 고점 라인으로 또 추세선을 다시 한번 잡아줬으니까 그 구간대를 잘 지키는지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잘 파악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흥구석유 살펴봤고 요 종목도 이상하게란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빨간불을 네. 켜고 있어요. 네. 이 종목은 어떨까요? 대성에너지죠? 네, 이 대성 에너지도 이 석유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들 네. 중에서도 많이 유명한 종목입니다. 예.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급등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또 매매를 하시죠. 왜냐하면 단타도 많이 치시는 그런 이유가 워낙에 등락이 좋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이 크기 때문에 대성 에너지도 많이 매매를 하십니다. 네. 자, 그럼 그래프를 보시면 왜 이 종목이 어느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나왔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제가 삼각수렴 구간을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큰 그림으로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이었어요. 자, 요 삼각수렴 구간을 지금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요 저항선을 이제는 지지를 삼고 계속 내려오고 있었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죠. 예.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에서 또 저 하마스 지도자를 또 저격했다는, 네.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한 번 더 중동전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에 이런 중소형주는 그런 기대감에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차트를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지금 삼각수렴 구간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요 라인에서 다시 한번 짧게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차라리 제가 제 동생이 매매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차라리 밑에 내려오면 8,760원, 8,800원 라인, 이 연두색 지선 라인들을 와서 한번 매수 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 짧게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짧게면 어느 정도 기준입니까? 자, 짧게 대응을 하시면 보통 밑에 이쪽 라인이죠. 네. 만약에 오늘 일봉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9,800원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내일자 일봉이 생긴다면 10,000원 정도가 생기는데 이 10,000원에 사셔서 위에 있는 저항선 11,000원에 터신다면 한 10% 정도의 기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난 단타는 싫다. 좀 더 길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밑에. 8,800원 선 네, 지지선 맞습니다. 라인 잘 살펴보자 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성에너지 조금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때와 조금 더 길게 보셨을 때 그런 전략을 좀 또 다르게 설정해 주셨으니까 세세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가 관련 종목 우리가 살펴봤고 이쪽 볼게요. 해운이요. 네. 해운은 주태영 파트너가 관심 갖고 깊게 바라보던 네, 쪽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 해운 관련주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홍해 쪽에서 그 후티 반군들이 워낙에 상선들을 공격을 많이 네. 하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면서 해상 운임료가 많이 올라가게 됐었죠. 네. 자, 그럼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LIG 넥슨의 비궁이고요. 왜냐하면 그 해상 드론으로
그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드론들을 3천만 원짜리 LIG 넥슨의 비공으로 또 이렇게 격침시키는 그런 모습도 나올 것 같고요. 자, 림팩 훈련에서도 6척을 다 만발을 맞췄던 LIG 넥슨. 자, 그렇다면 이 해상 운임이 올라가면서 이런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제가 STX 그린 로지스를 저번에 가지고 나오면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아직 찍지 않고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지지선, 빨간 지지선을 찍을 때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날이 요날이죠. 요날이 7월 9일 화요일인데요. 요날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고점하고 고점, 이 세 고점이 이어지는 라인을 추세선을 그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 라인을 찍을 때 매수 타점으로 잡으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라인을 7월 26일 날 딱 찍고 이렇게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 오늘 고점 기준으로 52.43%가 올라간 그림이고요. 자,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는 한 37%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실 거예요. 자, 요 그림에서 일단은 저는 밴드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 라인에서는 물량을 한 50% 정도는 덜어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하게 대응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 수익금이 적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일단 50%는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50%는 가져가면서 향후 추이를 또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STX 그린 로지스는 주태영 파트너가 이전에 이 시간 2대1용 라이브 시간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했던 기업 종목입니다. 현재 뭐 고점 부근으로 따져봤을 때 한 50% 이상 정도의 네, 맞습니다. 수익권에 있으신 건데 오늘 정도에서는 반절 정도 덜어내는 게 네. 좋겠다. 그게 더 안정적으로 포트를 꾸려가는데 더 네, 도움이 맞습니다.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해운주요. 자, 한 종목을 더 가져가는 흥하해운을 네.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중소형 해운주 중에서도 흥하해운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매를 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왜냐하면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과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급등락이 또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당일 매매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 종목이 지금 어떻게 또 지금 흘러가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고점 라인을 보실 거예요. 자,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자, 밑에서도 보시면 이쪽 라인들을 계속 라인에서 지지를 삼으면서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며칠 전에도 또 한 번 찍고 올라간 그림이고, 네. 이 삼각수령 구간을 지금 돌파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돌파가 나왔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흥하해운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됐는데,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삼각수령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지지선을 찍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 말 뜻이 뭐냐면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해도 단기 상승으로 보이고요. 자, 밑에 내려오면 이 파란색 지지선 라인이 현재 한 2,40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 일봉이 하나씩 더 생길수록 수치는 조금씩 낮아지겠죠. 자, 이 라인에서 차라리 매수를 보시는 게 낫고 지금 상황에서는 따라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 라인도 한번 설정을 해서 현재 구간이 어떤 라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자 저점 라인과 어제자 고점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된 라인들을 보시면 그대로 추세선이 연결이 되는 거에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밑에 있는 파란색 지지선을 찍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이죠. 4,135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자,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고 만약에 홀딩을 하신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흥하해운까지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가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네, 그런데 맞습니다. 뭐 오늘장 어느 정도 많이 올랐던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내리지는 않는다라고 네.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네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도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자, 현 시점에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이 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열풍이죠. 왜냐하면 단기로 매매를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나고 당일 매매도 수익이 많은 경우가 많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자, 그럼 며칠 전에 보시면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림도 여러분들 보실 텐데, 자, 단기 매매로 잡으셨다가 손절을 안 하신 분들이 크게 다치는 그런 상황이 테마주죠. 자,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조사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역전을 했다는 그런 뉴스에도, 그리고 또 무당이 미국 대통령
10명을 그 다 쪽지기처럼 맞췄다는 이유로 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펼쳐지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지지선 라인들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한번 또 대응 자리도 한번 알아보실 수 있을 테니까 그 지지선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시면 요 라인들, 밑에 있는 이 파란색 동그라미 친 라인들이 그대로 연결된 이 파란색 지지선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 따라가실 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 4,600원 정도 라인인데요. 자, 제 생각엔 내일 또 봉이 생기면 4,700원서부터 4,550원까지는 한번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고, 자, 왜냐하면 밑에 이 지지선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면서 M자 우측 상단을 한번 그릴 것 같습니다. 자,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지지선 찍고 한번 다시 올라가면서 M자형 차트를 그리러 올라간다면 이 우리 바이오는 M자형 차트로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는 좀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떨어질 때는 절대로 있고 물 타거나 매수를 다시 한번 하지 마신 상태에서 나중에 그래프가 또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대응 전략이 틀려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밑에 매수점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 라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밑에 대응 라인 4,700원서부터 4,500원까지 매수 잡으시고 올라갈 때 적당히 수익을 맛보시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대마 합법화 추진 이 이슈로 움직임을 보였던 기업이고요. 역시나 관련해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 약품인데요. 네. 네. 자, 이 화일 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위아래로 계속 요동을 치는 그런 종목들을 당일 매매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죠. 자, 그렇다면 이 화일 약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지지선 라인들을 한번 알아보면서 그 라인들이 오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하고 고점을 만들면서 음봉이 두 개가 크게 떨어지면서 밑으로 한번 내려갈 거다라는 신호를 한번 보냈었죠. 자, 그렇다면 이 라인들 지지선을 한번 보시면 제가 그래프를 좀 더 줄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줄여서 보면 위 좌측에 있는 이 라인과 그대로 연동이 된 라인이 여기 동그라미 친 이 고점이고요. 자, 그 고점하고 그대로 연결된 곳이 밑에 있는 이 18,020원에서 18,000원까지 나오는 그 지지선입니다. 자, 이 지지선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현재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요. 이쪽 라인에서 내려오고 나서 아랫머리 라인을 만들고 나서 다시 오른쪽 라인을 또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밑에 있는 이 저점 라인들은 계속 요 찍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요 라인들을 위에선, 요 라인 밑에선 저항을 삼다가도 이 지지선 위에서는 지지선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8,020원서부터는 여러분들 매수를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밑에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고 위에 있는 라인, 요 라인들 2,120원을 넘어가게 되면 조금씩 또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좀 즐기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화일 약품까지 우리 점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STX 그린 로지스처럼 우리 마음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네. 기업을, 종목을 얘기를 또 오늘도 듣고 싶거든요. 오늘은 어떤 걸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종목은 또 하나 시스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 시스템이요. 방산이네요. 네, 방산주입니다. 자,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우리 이지싸움과 구축함에 근접 네. 방어 무기가 달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함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면 우리도 그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을 날리겠죠. 네. 근데 요격이 실패할 경우에 네. 한 5초 안에 네. 피격이 됩니다. 네. 그거 방어를 실패하게. 네, 방어를 실패하면. 네. 그래서 근접 방어 무기라고 시위지라는 무기가 있어요. 네. 자, 미국에서 만든 건 펠링스라고 그러고 네. 네덜란드에서 만든 건 골키퍼라고 하는데 예. 이제 네덜란드에서 만든 골키퍼가 단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펠링스가 가격을 2배로 올려버렸어요. 독점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도 되죠. 네, 그래서 그들 국방부에서 입장에서. 네. 이제 우리도 자체 무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LIG 넥슨과 지금 하나 시스템이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기는 분당 4,200발이 넘어가는 발사 속도를 갖고 있는 발칸포라고 보시면 돼요. 네. 흔히 얘기하는 발칸포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20mm로 채택을 할지 30mm로 채택할지 모르겠지만 분당 4,200발이 넘어가는 그 엄청난 무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5분 안에 그 무기를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을 해야지만
우리의 이지성과 구축감이 또 살아남겠죠. 자, 그 방어 무기를 지금 수주전에 펼치고 있는 하나 시스템입니다. 자,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15.9%가 올라갔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798억에 달하고요. 자, 이 하나 시스템, 그렇다면 현재 지지선은 어디고 저항선이 어딘지를 알아야 우리가 또 매수 대응을 하고 또 매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 종목도 패턴이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바로 그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저항선 같은 경우에도 이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된다면,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현재 그림은 제가 매수 노리는 라인은 여기 있는 이 저항선하고 계속 연결이 되던 그 라인입니다.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왔고 뚫고 나면 또 지지선으로 반응을 했던 그 라인이죠. 네. 자, 그 라인이 밑에 있는 이 연두색 지지선 라인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라인이 8,000원서부터 여러분들 매수를 잡으시면 되고 17,500원까지 매수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 라인들 연두색 지지선만 찍고 반등이 나와서 위에는 22,400원과 23,000원 라인을 또 찍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또 마련이 되겠고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한번 또 뚫고 올라간다면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마련이 되겠죠. 자, 반대로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 라인들을 깨고 내려간다면 손절 8%를 걸고 대응을 하셔서 이 하나 시스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력도 있고 LIG 넥슨과 지금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저 하나 시스템인데요. 자,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 한번 매수 잡으신 상태에서 수익 한번 크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입니다. 일단 이 빨간색 요 추세선 라인을 깨지 않는 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바라볼 수 있다면 첫 번째 그 윗추세선으로 그어준 그 네. 부분을 잘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시스템이 방위산업 관련 종목 하나 꼽아드렸고요. 저희가 STX 그린로지스를 앞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그 네. 오늘장 흐름을 한 번만 더 짚어봐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반절 정도 덜어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 네네네. 그 지점을 한번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STX 그린 로직스 지금 지지선 라인하고 네. 제가 하나를 선을 두 개를 그어 드릴게요. 요 라인과 요 라인을 지금 두 개를 지금 그려 드리고 있는데 예.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선을 한번 찍었어요. 자, 제가 이 빨간색 라인 오늘 일봉행 근처에 있는 이 라인을 한번 보시면 요 라인을 어제는 찍고 살짝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다시 또 음봉으로 떨어졌죠. 자, 그렇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항선을 한번 찍었으니까 좀 매도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서 매도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밴드에도 이 라인에서는 50%는 정리를 하라고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라인에서는 매도 정리하시고 나중에 한번 더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뚫고 올라가면 나머지 물량만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깊게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시장, 산업, 정책 이 전반에 관련해서 매우 특별한 시각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편집국장의 시선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전통적인 금융투자 자산 대신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대선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당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얻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전격적으로 바이든 현 대통령에서 캐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하는, 그래서 두 번째 그 단계 대선 후보, 미 대선의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단계별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흔히 얘기하는 트럼프 당선에 배팅하는 금융시장의 투자 흐름이 비트코인으로 지금 옮겨오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뒤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피격 이후에 여러 가지 자산들의 가격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트럼프 피격이 있었던 이후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급등하는 양상을 볼 수 있겠죠. 7월 저점만 해도 7월 8일쯤이 저점이었을 겁니다. 아마 55,000달러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가 지금 최고점, 불과 2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88,000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거의 한 22% 넘는 상승률을 보이다가 지금 최근에 한 5% 정도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자산,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S&P 500 지수, 또 금, 초록색이 금 가격을 보여주는 거고요. 회색이 코스피 등등 비교해도 단기간에 트럼프 피격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그래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후보 교체 이후에 캐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라오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덩달아 좀 조정받는 양상, 이렇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지난 2020년에 집권하기 직전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비판을 많이 쏟아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서는 MZ세대, 젊은 층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들을 겨냥해서 비트코인에 굉장히 친화적인, 프렌들리한 발언들을 많이 내놓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굉장히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우호적인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는 대선 후보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금융위기 이후에 집권했던 오바마 대통령부터 집중적으로 월가를 규제하려는 그런 흐름을 보여왔다. 그런 면에서 역시 비트코인도 규제 일변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공화당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 활성화라든지 또는 그런 촉진 정책을 펴다 보니까 양 진영의 그 흐름이 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비트코인도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계속 배팅하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핵심적인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게 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추가로 좀 설명드리자면 요 다음 그래프까지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2020년 대선 때 트럼프와 비트코인의 동행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사실은 이 시기 처음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 선정될 때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네거티브한 메시지를 많이 내면서 비트코인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는데요. 그 이후부터 유세 과정에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인 자세로 돌아서고 이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돌아서면서 파란색으로 나타낸 비트코인 가격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대통령 당선 가능성과 같은 동행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 흐름이 지금 2024년 대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탄생한 신종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때 왜 탄생했느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엄청난 유동성이 통화량이 시중에 공급되면서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싹텄던 시기였죠. 그 시기에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기를 드는 자산으로서 탄생했고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탈중앙화라고 얘기합니다. 중앙에 있는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은행 시스템의 반기를 들고 나타난 독립적인 형태로 나타난 자유주의의 산물이다라는 거죠. 또한 국가 권력에 대한 중앙집중식 국가 권력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나타냈던 자산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보수 진영인 공화당이 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큰 정부를 추구하는 민주당은 규제 일변도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었다.
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비트코인은 보수 진영의 좀 우호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재집권을 지금 노리면서 내가 집권하고 대통령으로 다시 집권하고 나면 그동안 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옥죄했던 규제 선봉장이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해고해버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냈고요. 실제 지금 SEC 내에서는 유일하게 비트코인 현물 ETF 찬성 메시지를 냈던 헤스터 피어스라고요. 공화당이 추천했던 지금 SEC 위원이 있는데 그 헤스터 같은 경우가 지금 비트코인에 굉장히 선봉장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미국 공화당이 비트코인과 이렇게 계속 한 운명으로 공동 운명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실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가 재집권하게 되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아까 말씀드렸던 피어스 위원 또 비트코인 선물을 처음으로 도입했던 미국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던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위원장 크립토 데디라고 불리는 인물이거든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인데 이 인물 둘 중 한 명을 SEC 위원장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크립토 영역, 가상자산 영역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그런 어떤 확률에 배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한번 볼까요? 자, 그렇다면 말로만 이렇게 공화당이 민주당이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호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 정책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최근에 지난달이었죠. 공화당이 트럼프 대선 후보의 차기 정강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번역한 건데요. 여기 보면 챕터 3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이고 경제 공약 부분에 첫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비트코인 부분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불법적이고 비미국적인 암호화폐 단속을 끝내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창설을 반대할 거다. 우리는 비트코인 채굴 권리를 옹호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을 자기 스스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감시와 통제 없이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장하겠다라는 정강 정책을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화당은 정당의 그 공식 정책으로서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완전히 자율화하는 그런 규제 완화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향후에 공화당이 실제 비트코인 집권하게 될 경우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실제 연도별 미국인들이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비중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실제 2021년만 해도 미국 성인 15%가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4년, 지금 현재는 무려 40%. 미국인 10명 중에 4명은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권자 내에서 가상자산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예. 그러면서 보면 공화당이 조금 대선 국면에서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최근에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를 본따서 만든 밈코인 마가라고 하는데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앞머리를 딴 밈코인인데요. 이 가격이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폭증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트럼프와 가상자산을 한 몸으로 묶어내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움직임에 불을 붙인 부분이 가장 최근 지난달 27일이었죠. 내슈빌에서 열렸던 크립토 업계의 가장 큰 행사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정격적으로 트럼프 대선 후보가 등장한 건데요. 여기 사진도 나와 있겠지만 이렇게요. 내슈빌에서 열렸던 비트코인 2024라는 이 가상자산 업계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이 축제에 트럼프 후보가 직접 등장을 해서 굉장한 많은 메시지를 냈는데요. 그 메시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지금 선봉장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취임하는 첫날에 해임해버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굉장한 환호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의 전략 비축 물자로 만들겠다라는 약속도 했고요. 미국을 크립토 중심지, 전 세계 크립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또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약속들을 쏟아냈고요. 특히나 지금 미국 정부가 불법
행위에 따른 압수물로 비트코인 21만 개를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데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 21만 개를 절대 팔지 않겠다. 그러니 당신들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마라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메시지들을 강하게 쏟아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후에 또 무대에 등장한 분이 바로 신시아 루미스라고요. 공화당 소속의 미국 상원 의원인데 이 인물이죠. 이 상원 의원이 지금 조만간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설명하면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의 전략 비축 물자로 만들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 연준은 준비 자산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준비 자산은 뭐냐? 금이라든지 IMF 특별 인출권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통화 뭐 등등을 이제 그 하나의 자산으로 묶어서 준비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준비 자산은 어떤 용도로 쓰냐? 미국 국제 수지가 불균형을 이룰 때 그걸 해소하기 위한 용도. 또 그 미국 외환 시장, 그러니까 달러화 가치가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일 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준비해 놓는 자산인데요. 그 연준의 준비 자산에서 금 부분을 일정 부분 줄이고 비트코인을 거기 집어넣겠다라는 게 이 그 루미스 상원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 21만 개를 들고 있는데 이 21만 개를 팔지 않고 추가로 비트코인을 사서 향후 5년 내에 비트코인 100만 개를 보유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비트코인 100만 개를 살 수 있는데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 연준은 자체의 대차 저지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항상 수익을 냅니다. 연준이 낸 수익은 미국 정부의 배당 형태로 지급되는데요. 그 배당금 중에 60억 달러를 빼와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용도로 활용하겠다. 또 미국 전역에 있는 27개 그 지역 연방 준비 은행에 있는 잉여금들을 또 가지고 와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라는 게 이분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매입한 100만 개의 비트코인은 향후 최소 20년간 절대 팔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유하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일정 부분을 처분해야 된다면 10% 정도 한도 내에서 미국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서 정부 부채를 좀 갚아야 될 때, 필요할 때 한 10% 미만에서만 제한적으로 매도하겠다라는 내용이 이분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름하여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 법안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금이라든지 다른 나라 그 통화에 비견될 정도로 굉장한 어떤 그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축통화 수준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기대감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차지하지 않는 이상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미국 연준의 준비 자산에 들어갈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놓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이 단순히 선거용 공약에 그치지 않고 차기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차기 공화당의 미국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냐? 지금 러닝메이트로 나와 있는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 본인이 지금 재산 신고를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서 최대 25만 달러까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트코인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러닝메이트 부통령이고요. 또 미국 지금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에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이라고요.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분이죠. JP모건 회장. 또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죠. 이 두 분이 트럼프 집권 시에 차기 미국 재무장관으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이 소속돼 있는 JP모건, 블랙록이 비트코인 선물이라든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정도로 굉장히 비트코인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재무장관이 될 경우에 비트코인 관련 비즈니스를 굉장히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고요. 또한 지금 트럼프의 뒤에서 정치 자금을 대주고 있는 피터 틸이라든지 또는 일론 머스크
같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인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친암호화폐주의자들이고요. 트럼프를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될 경우 이들을 모두 겨냥한 친가상자산,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될 경우에 비트코인, 가상자산의 전망은 굉장히 밝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해리스가 집권하게 될 경우 최근에 이제 몇몇 경합 지역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지르고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리스가 집권한다면 과연 비트코인 가격은 반대로 폭락할까?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데 저도 굉장히 배팅하고 싶습니다. 실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2016년, 2020년, 2024년 네 번의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한 비트코인 가격 동향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붉은색은 2024년이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여기서 차트가 끊겨 있고요. 그 외에 보시면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시점, 여기쯤인데요. 11월이니까요. 후보가 결정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언제든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공화당 인물이 되건 민주당 인물이 되건 비트코인 가격은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11월부터 연말까지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갔고요. 또 그 다음 해 초까지 연초 랠리까지 계속 이어가면서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항상 그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갔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2008년도에 처음 탄생했기 때문에 이 이전의 데이터는 없는 거고요. 실제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치러졌던 미국 대선에서는 늘 100이면 100 다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 랠리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번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건 비트코인 가격은 대선 이후에 굉장한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해리스는 상대적으로 규제 일본도의 민주당 소속이다라는 점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굉장히 강한 친가상자산 메시지를 내면서 젊은 층의 환호를 하고 있으니까 해리스도 표를 의식한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도 서클이라든지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미국 내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CEO들하고 만나는 약속을 지금 잡고 있다. 그들을 만나서 가상자산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 그 해법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리스 역시 지금 가상자산의 규제보다는 산업진흥 쪽으로 방향을 좀 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누가 되든 간에 비트코인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기대감 때문이지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굉장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유출입 동향인데요. 여기 지금 회색 으로 나타난 부분은 일별 펀드 플로우입니다. 일별로 보면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7월 이후 지금까지 매일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을 사기 위해서 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 푸른색은 누적 순자산에 나타낸 건데 누적 순자산도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계속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향후 미국 정부의 정책은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진흥시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에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지난달 말부터죠.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그 이더리움 현물 ETF도 거래가 시작됐는데요. 거기도 지금 거래 첫날에 1억 달러가 넘는 거래량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그 투자 개시를 시작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향후에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나머지 그 잡코인들은 제외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어떤 그 벤치마크가 되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플랫폼 코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거다. 그런 면에서 보면 향후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과 같은 계속적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단기적인 매물 압박은 좀 있다. 요 다음 차트를 보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각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고요. 중국, 영국, 독일, 엘살바도르 저렇게 5개 나라가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 중에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가가
달러와 비트코인을 동시에 자국의 통화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서 국가가 가진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한 거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4개 나라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 행위의 결과물로 압수해서 비트코인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21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몇몇 뉴스 보도를 보면 그 미국 정부가 그 다크웹 실크로드죠. 실크로드라는 다크웹에서 그 압수한 비트코인 물량의 일정 부분을 익명의 주소로 지금 이체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21만 개 비트코인 중에 일정 부분을 매각하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감이 등장하면서 매물 부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조정받고 있는 흐름인데요. 단기적으로 미국 정부가 이렇게 그 대규모 비트코인을 매도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행 이슈는 계속적으로 시장을 억누를 가능성은 좀 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상 부담이 있다라는 거고요. 기존에도 사실은 마운트 곡스라는 그 망한 거래소에서 그 배당받은 그런 어떤 그 비트코인들이 각 이제 채권자들한테 배포되면서 채권자들이 그 비트코인을 팔 수 있다라는 매물 부담이 있었는데 마운트 곡스발 매물 부담에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 매각에 따른 어떤 물량 부담까지 가세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매물 압박에 좀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간밤에도 뉴욕 증시가 많이 빠졌지만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따른 금리 인하가 빠르게 단행될 경우 유동성이 늘어남에 따라 가격이 상승 탄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가파를수록 금리 인하도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전통 자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금리 인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매물 부담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제한적으로나마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비트코인보다 그러면 더 좀 유망한 종목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을 좀 꼽고 싶습니다.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가격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분모가 비트코인이고 분자가 이더리움입니다. 지금 차트의 끝을 보면 한 0.05 정도거든요. 그 말은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의 5%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가격, 상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죠. 왜 계속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왔냐? 왜냐하면 저 시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더리움 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의 상대적인 이더리움의 상대적인 저평가가 이어졌다라는 면에서 보면 향후 반등 국면에서 이더리움이 조금 힘을 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전통적인 금융 관점에서 봐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달리 그 스마트 컨트랙을 활용해서 블록체인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그 플랫폼 역할에서 발생되는 트랜잭션 피, 거래 수수료가 매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현금 흐름을 발생시킨다라는 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기관 투자가들이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하기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에 비해서 유리한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 또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기 힘든 투자자들이라면 가상자산 그 향후에 상승할 경우 겹불재기가 가능한 가상자산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투자도 노려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미국의 그 가상자산 규제 완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장 큰 수혜는 미국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미국 상장사 중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비트코인 가격이 뛸 때마다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민감도가 높게 나타나고 일종의 레버리지 비트코인 ETF 같은 가격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향후에 좀 수혜를 보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이면서도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워낙 뭐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매크로 지표 관련돼서는 확실히 좀 그 관심권에 조금 내려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기준금리 인하가 9월로 뭐 거의 이제 전망치가 90%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 뭐 9월에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매크로 지표가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다지 그렇게 큰 관심이 가지 않고 그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애플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 빅테크 쪽 특히 인텔 쪽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 외에도 어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미국의 매크로 지표 이거 그냥 무심코 넘어가서는 안 되겠네라는 그런 약간의 우려감 그런 어떤 생각들이 좀 더 시장에서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한준 박사님과 함께 지금 미국의 매크로 지표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면밀하게 좀 보고요. 사실 미국과 또 연동돼서 또 일본이 또 지난 수요일이었죠. BOJ가 또 금리를 또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련돼서 전체적인 글로벌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매크로 지표들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파월 의장 기자회견 내용 박사님께서는 제일 와닿던 내용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일단 뭐 성명서 내용을 보니까 뭐 문구가 한 서너 개 정도 수정이 됐는데요. 네. 그 성명서의 뭐 한 중간 정도에 보니까 지난 FOMC까지는 연준 위원회가 인플레이션 리스크, 인플레이션이 잡힐지 안 잡힐지 그 위험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듀얼 맨데이트. 혹시라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실기했을 때 예. 경제가 조금 망가지는 그런 위험. 그러니까 고용을 지켜야 되는데 고용을 지키는 것도 연준의 의무인데 그렇죠. 지금 인플레는 됐으니 이제 고용을 지키는 두 가지 인플레와 고용 두 가지 의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강조한 이제 그런 멘트가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사실 뭐 기자회견에서도 뭐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인하가 이제 뭐 기정사실화 됐는데 어제 이제 장은 이제 파월 의장이 혹시 고용에 대해서 고용을 이제 지키지 못할 위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침 뭐 경기 지표도 안 좋게 나왔고 예. ISM 제조업이 안 좋게 맞습니다. 나왔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또, 조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 거기에 이제 말에 뼈가 있는 거 아닌가 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또 불안해했죠. 그러면 명확하게 이제 연준은 인플레는 이제 얼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이제는 또 하나의 앞서 말씀드린 듀얼 맨데이트에서 또 하나의 이제 그 연준이 신경을 써야 되는 고용 쪽을 집중적으로 보겠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맞습니다. 해보는 거죠. 물가 지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1분기에는 불안했거든요. 네. 1분기가 좀 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물가가 불안했는데 완연하게 꺾인 것이 이제 4월부터입니다. 그래서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전월비 계속 0.4가 나오다가 근원마저도 5월부터는 확실하게 0.3, 최근에는 0.2, 네, 0.1로 이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권에 들어간 거죠. 뭐 헤드라인도 마찬가지고 PC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서비스업 물가가 높고 그 서비스업 물가가 높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노동시장이 싣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것이 이제 파월의 조금 그동안 멘트였고 조금 약간 매파적으로 얘기하는 연준 위원들의 조금 생각을 아직까지는 한 두어 달 더 지켜봐야 돼. 이게 이제 그 매파적 위원들의 이제 의견이었는데 지금 6월 지표, 7월 지표 뭐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는 뭐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네. 그러니까 고용이 안 잡힘으로써 물가가 안 잡힐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요인은 이제 거의 한 7~80% 해소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7월 달 지표가 이제 고용이 안 좋고 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거는 이제 허리케인 이런 요인들도 좀 있는 거고요. 허리케인 벨리가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내일 발표되는 민간 고용 지표도 7월 달 지표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금 약간 노이즈가 있는 거죠. 허리케인 때문에. 그리고 어제 나온 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좀 미시간 주에서는 이제 자동차가 정기 보수에 들어가면서 일시적인 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텍사스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허리케인 베일로 인해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유난히 텍사스 주가 급등했고요. 그리고 뭐 메릴랜드인가요? 어디 주는 이제 교사를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해고하면서 거기서 또 지표가 이렇게 좀 계절적인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서 이거는 뭐 미국 경제가 뭐 내일 모레 당장 침체에 들어가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고용 지표 내일 물론 이제 6월 달께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고용 관련해서 경기 침체의 어떤 그런 우려 부분은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7월 달에는 노이즈가 여러 개가 있었으니 그렇게 섣불리 보기에는 이르다. 네, 맞습니다. 뭐 내일 또 어떻게 분위기가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실업률과 더불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이 구인율이라고 보거든요. 신규 채용을 얼마나 하는지 보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기업들이 잡 오프닝을 얼마나 지금 열어놓고 있는지 이게 이제 구인율인데 구인율이 아직까지는 4.9%입니다. 그러면 좋은 건가요?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한 3.6, 3.7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실업률이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는데 구인율이 내려오면서 실업률이 같이 급등하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지금은 미국 기업들이 구인도 적극적으로 안 하고 해고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버틸만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약간 빈 일자리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빈 일자리가 이제 모조리 다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뭐 기업이 거기서부터 해고를 한다. 경기를 어둡게 보면서 이러면 이제 팍팍 해고하는 즉시 실업률로 이제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뭐 완만하게 증가하는 법이 없고요. 일정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 이제 급증하게 돼 있는데 그 변곡점이 어디냐라는 거죠. 지금이냐 아니면 한 6개월 정도는 남아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그레이 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색 존. 그러니까 너무 과열된 고용 시장이 조금 정상적인 고용 시장으로 내려오면서 경기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맞지만 경기 침체가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고용 시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용은 후행 지표지 않습니까? 고용 시장뿐만 아니라 좀 GDP라든지 2분기 GDP가 엄청나게 높게 속보치지만 높게 나왔고 지금 애틀란타 연은 같은 경우에는 3분기 GDP도 여전히 2.5% 보고 있거든요. 내려온다고 해도 2%. 그러면 3분기 2%에서 바로 경기 침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조금 어색한 거죠. 그래서 앞서 이제 베버리지 곡선 고용률과 실업률의 그러한 관계에서 조금은 빈 일자리가 채워지는 기간이 좀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저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이나 12월 올 연말 정도에 이제 본격적인 조금 고용 시장의 냉각이 조금 더 구체화될 거고 본격적인 경기 침체는 내년 2분기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물론 이제 주가랑 연결해서 보면 주가가 뭐 경기 침체 1년 전에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년 전에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뭐 이맘때쯤에 경기가 침체된다고 해서 지금은 안심이야 이렇게 100%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 주가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또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는 버퍼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까지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양호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어제 나온 PMI 같은 경우도 제조업 PMI가 나쁜 상태를 여실히 보여줬지만 제조업은 현재 미국 경제에서 15%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죠. 서비스업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망가지기에는 조금은 경제 버퍼가 남아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는 소비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비중보다 서비스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거 다시 연결이 되는 거고.
근데 이번 실적 시즌 보면은 P&G도 그렇고 뭐 스타벅스도 그렇고 이런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썩 좋지를 않거나 네. 또는 뭐 예상치는 부합은 했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거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특히는 이제 명품 관련된 뭐 케이링 같은 이런 회사들도 실적도 안 좋고 뭐 하반기 뭐 가이던스도 별로 안 좋고 등등등. 결국은 미국의 소비가 식어가는 게 아니냐. 이게 만약에 식는다 그러면 제조업보다도 훨씬 더 시장에 특히 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목소리가 실리고 있는데 소비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소비는 지금 뭐 좀 그 소득 계층별로 조금 차별화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 중위소득층은 지금 소비가 좀 빠르게 식고 있고 중상위 소득층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고 그거는 뭐 맥도날드 실적이라든지 맞습니다. 예. 최근에 뭐 약간 맥도날드마저 사람들이 쉽게 사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야? 라는 것이 이제 조금 뭐 지금 소비재 실적 발표에서 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물가가 잡혔다고는 하지만 최근 한 2년 반 동안 물가가 오른 것을 복리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짜리가 한 13,000~14,000원 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1달러짜리가 뭐 거의 한 1.5달러 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소비에 대한 저항, 미국 소비자들이 그렇죠. 지갑을 닫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연준의 물가 목표에 2%에 도달했다라는 것과 소비자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고물가의 누적 고물가에 대한 고통 이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도 맨날 뭐 한국에서 소비자 물가 얘기 나오면은 체감 물가랑 달라 맨날 그런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 소비는 식고 있다. 식고 있는데 급격하게 식을 거냐, 그렇죠. 조금 뭐 완만하게 식을 거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좀 완만하게 식는 과정이 아닐까. 앞서 고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용 지표가 이제 망가지면 소비가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 더 줄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용 연체율이 올라가면 은행은 돈 빌려주기를 더 신용 경색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되게 이제 깐깐하게 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양방으로 금융시장과 고용시장,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이 양방으로 소비를 압박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경착륙의 위험이 공포가 이제 다가오는 그러니까요. 그런 시기에 이제 주가가 이제 못 버티고 더 망가질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여름이냐 아니면 조금 더 있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뭐 조금 완만하게 식고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가 조금은 너무 성급하게 뭐 당장 미국 경제가 소비가 꺾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기술주와 관련된 부분이 거기에 좀 멘탈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만약 기대를 맞습니다. 너무 많이 했다가 생각처럼 그게 아니고 또 뭐 AI 관련 쪽에서 수익성이 별로 안 난다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쪽에 열기가 급속하게 식으면서 매크로 쪽도 이렇게 기술주들 안 좋은데 얘네들도 확 가는 거 아니야 식의 어떤 심리 이전이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러면 미국 경제 지표는 완만하게 계속해서 식어가는 거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조금 중립 지역에서 경기 침체로 바로 가기보다는 지금 과열 상태에서 중립지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침체까지 가는 데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회색지대라는 표현을 좀 쓴 거고요. 그러면 연준의 실기 얘기 갑자기 나오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시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기가 아니라 오히려 뭐 이렇게 되다가 네. 또 경제 지표 한두 주 또 좋게 나오면 또 사실은 9월 달에 지금 50bp나 확률이 뭐 30%에 도달을 했더라고요. 글쎄요, 간밤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빅스텝 하냐도 뭐 이런 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빅스텝까지 할 정도면 우리가 모르는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경제 위험 요인이 지금 곧 터질. 그렇죠. 임박했다. 곧 터질 위험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이제 이런 게 있어야만 50bp나 하죠. 블랙스완 같은 게 뭔가 네, 있어야 네. 될 거다. 알겠습니다. 미국은 일단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사실은 한 70% 시장에서는 안 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대요.
그리고 그 장기 국채 매입도 예상대로 절반으로 확 줄여서 3조 원, 26년까지 가서는 이제 3조 원대까지 지금 네. 절반으로 줄이겠다. 네,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까지 한 게 단순히 자민당이나 기시다 내각의 압박 때문이다라고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좀 더 뭐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아베노믹스가 예.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BOJ 일본 중앙은행의 일본 국채 매입이 5배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재정 적자도 계속 늘면서 그렇죠. 재정 적자가 뭐 아주 어마무시하게 지금 늘었고 국가 부채도 250%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장 높죠. 네, 상황인데, 그러니까 일본은행으로서는 통화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엑시트 전략, 그러니까 정상화, 지금이 비정상인 거죠. 그것도 비정상을 10년 이상 지금 끌고 왔기 때문에 네. 이걸 정상으로 되돌려야만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데, 지금 미국, 일본 경제가 좋지 않습니까? 이때 안 되돌리면 어떻게 하냐라는 이제 그게 첫 번째인 거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BOJ 입장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은 네. 정말 또 한번 잃어버린 뭐가 올 수 있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의 버퍼도 마련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 채권 시장도 왜곡이 돼 있고 10년물을 계속 BOJ가 사다 보니까 10년물만 툭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일본 금융시장이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네. 이거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빨리 정상화시키기에는 또 재정 부담이 크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간 세출의 30%가 이자 지급 비용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그러니까 나오고 있으니까. 예. 거의 뭐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면 뭐 대책이 없는 거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또 환율이 만약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엔화가 뭐 160엔을 넘어서 잠깐 넘었습니다만은 네, 계속 뭐 간다는 얘기 170엔, 나왔으니까. 180엔을 그러니까요. 안 간다는 보장도 없죠.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만 되는.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가면 수출 기업들은 좋겠지만 내수 기업들은 죽는 거고요. 소비자들이 다 죽는 거고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의 이전이 지금 국내 소비자에서 일본의 대기업들로 지금 그렇죠, 이전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인 부담되는 거죠. 거죠. 예, 그리고 약간 정의스럽지, 정당하지 않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위 일본 경제 불균형의 해소의 필요성이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 거고요. 그런데 살짝 뜯어보면 사실은 일본 엔화가 더 이상 강세로 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채 발행이 너무 어마무시하게 많기 늘어났고 그다음에 그 재정 적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2026년까지 말씀 주셨던 지금 6조 엔을 3조 엔까지 예. QE를 줄인다고 했지만, 이거는 또 멘트를 자세히 뜯어보면 2026년까지로 이어내 놓은 거거든요. 지금부터 줄일 수도 있고 안 줄일 수도 있고 다시 또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종의 그냥 이건 립 서비스 구두 개입 같은 개념이라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환율 때문에 예. 일단은 안 올릴 수는 없었는데 반면에 이제 다른 쪽에서 QE 버퍼를 마련해 놓으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150엔을 이하로 가면 일본은행이 개입해서 다시 거꾸로 엔화를 약세로 돌릴 거다. 약세로 위로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150엔에 그냥 조금 있어라. 왜냐하면 더 떨어지면 수출이 또 수출 기업들이 맞습니다. 또 그 얘기 문제가 하더라고요. 되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일본은행이 아마 조심스럽게 엔화를 컨트롤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엔화 강세가 이어질 거야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일본 펀더멘탈도 뒷받침이 안 되고 일본 은행 자체도 통화당국도 원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사실 제가 이거에 조금 더 주목했던 이유는 엔화가 이제 150엔, 사실 어제 장중에 148엔대까지 떨어졌다 다시 이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밖에 나가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이탈을 해서 본국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자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뭐좀 뭐 20조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추정치긴 합니다만 엄청 뭐 다 두르거나 움직이진 않겠지만 어쨌든 상당 1%만 해도 뭐 2조 달러니까요. 10%만 해도 2조 달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자산시장이 지금 가뜩이나 미국 시장도 좀 흔들리는데 더 큰 충격파를 던지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그럼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여기서 만약에 N 강세가 더 나타나면 이제 말씀 주셨던 엔캐리 청산이 계속 일어날 그러니까요. 거고 네, 또 미국 주가도 가뜩이나 조금 불안한데 거기다가 이제 또 충격을 가하겠죠. 네,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니까. 예, 근데 좀 그럴 위험은 조금 적고 예,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어쨌든 일본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민주당이 당선되는 거를 원할까 대통령으로 아니면 트럼프가 되는 걸 원할까라는 걸 봤을 때는 지금은 과격하게 미국의 집권당에 불리한 정책, 그러니까 조금 엔화 강세를 예. 더 유도해서 네. 조금 더 이렇게 또 일본이 미국 보유 국채를 또 그 미국 국채 시장에서 더 팔고 네. 이렇게 떠나면서 그렇게 엔화 강세를 촉발하는 것은 자국 이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 선거가 어떻게 될지 부담스럽죠. 모르니까 예, 지금. 조금 약간 중립적으로 나간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조금 엔화는 150엔을 중심으로 조금 공방을 벌인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145엔 정도를 일본 그 수출 기업들은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한 5엔 정도의 버퍼를 둔 상태에서 이 일본 중앙은행이 어쨌든 네. 시장 개입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계속 엔화가 이제 강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볼 수 현재 없다. 일본의 어떤 네. 그런 그 재정 사정이 그렇지 여유치가 있는 게 아니다. 네. 엔화 문제는 이제 150엔 정도 요 추이를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쫀심 강하기로 뭐 유명한 그런 국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본인 입으로 중국 경제 별로 안 좋다라고 아예 시인할 정도면 정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삼중전회가 끝났습니다마는 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경기 부양책은 안 나왔고요. 안 나왔고. 네, 또 최고 통치자가 현재 중국 경제 심각성을 인정했고 이런 부분들은 뭐 제 생각에는 나쁜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뭔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대신에 삼중전의 내용을 조금 뜯어보면 네. 사실은 뭐 반도체, 첨단 산업, 뭐 AI, 뭐 로봇 이런 4차 산업 계열의 중국의 경쟁력을 부양하기 위해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그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을 국산화하겠다. 그래서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 거기에다가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정부가 집값 부양보다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 조금 첨단 산업을 예. 중심으로 한 산업 고도화에 조금 더 중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삼중전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집값 부양을 먼저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당장 뭐 민심을 맞습니다. 조금 그 달랠 수도 있고요. 또 그 지금 건설 경기라는 게 상당히 어마무시한 고용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의외로 이제 산업 고도화에 방점을 짓고 금리도 뭐 형식적으로 조금 거의 뭐 조금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돈도 사실은 굉장히 조금 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펑펑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자기네들의 그 산업 고도화의 핀셋 정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야 마땅한 대로 이제 조금 돈을 주입하는 이제 그러한 정책을, 그러니까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을 요란하게 써서 그 부양책이 또 부메랑이 돼서 내년도에 중국 경제의 거시경제 운영을 네, 어렵게 네. 만드는 그런 길은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번에 중국 정부의 분명한 그 신호입니다. 그거는 중국 정부가 이미 사실은 지금 중국의 주요 산업들 과잉 생산, 과잉 투자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올 상반기에 그 소위 말해서 밀어내기 수출, 뭐 네. 디플레 수출 이런 것들이 나왔던 이유도 결국은 네, 워낙에 맞습니다. 내부에서 많이 생산이 네, 되니까 네, 네. 뭐 밖으로 쏟아낼 수밖에 없는 네. 거였고요. 그럼 이제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중우장대한 쪽의 대규모 투자는 사실 더 이상 할 여지도 별로 없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세 조정이라고 그런다면 중국 인민들의 어떤 그런 불만들을 줄여주려면 결국은 소득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이 될 텐데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국의 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내년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 조정을 조금 그 질서 있게 그렇게 하면서 부채 부분에서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부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그러니까 경기가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을 때 아마 경기 부양책을 펼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1년까지는 오히려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당장 경기를 부양하고 부동산을 살리는 정책은 조금 부채 조정이 끝난 다음에 지금 바로 돈을 부동산 쪽에 쏴주면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중국의 내수 부양을 아주 어마무시하게 하는 어느 정도는 하겠죠. 뭐 이구환신이라든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중국 경기가 지표상으로 완연하게 돌아갈 정도의 경기 부양책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지수들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당분간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어쨌든 뭔가 좀 너무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거나 뭐 이렇게 저가 매수하신다 이런 식의 접근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대선이 끝나고 누가 되든 간에 저는 그렇죠. 민주당도 마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약간 합리적인 마가 정책이고 트럼프는 무대뽀 마가 정책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자라는 그래서 정책. 중국이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미국으로 인해서. 네. 그러면 정리가 딱 되네요. 미국은 일단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가장 핵심의 엔화 문제인데 엔화가 150엔 정도에서 좀 공방을 당분간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 네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게임스컴 커밍 순입니다. 자, 게임스컴이 이제 얼마 남았나요? 8월 25일인가요? 자, 얼마 남지가 않았네요. 자, 8월 21일에서 25일이군요. 그렇죠? 어거스트가 8월이죠. 20일에서 나 항상 옛날에 영어 처음에 할 때 이거 왜 이렇게 저는 그게 헷갈리죠? 이 달력이 헷갈려, 달력이. 어거스트는 8월 달 잘 생각이 나는데 뒤에 거기가 잘 생각 안 나더라고. 노벰버, september가 20일에서 25일인데, 자, 게임스컴 이거는 미국에서 열립니다. 이게 유럽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E3라는 게 있는데 E3는 미국에서 열려요. 그리고 일본에서 열리는 TGS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 3대 게임쇼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맨날 뭐 백스코나 이런 데서 하는데 우리나라 게임쇼는 이제 그 3대 게임쇼에는 못 들고 규모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미국, 일본, 유럽 이렇게 세 군데 국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E3가 폐지됐습니다. 뒤로 가면 나올 건데요. 일단 게임스컴이 8월 20일에서 25일 날 열린다. 자, 게임계 최대 행사. 여기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답니다. 게임스컴 캠프라고 여기가 독일 쾰른인데 이게 뭐 세느강보다는 깨끗하겠죠? 어저께 센강에서 수영 선수가 나와가지고 구토를 20번 하는 영상이 나와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 캠프로, 그러니까 이게 호텔 가면 비싸잖아요. 게임스컴에서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야영도 하면서 좀 모기가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야영도 하면서 20일에서 25일에 열리는 게임스컴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이런 행사도 준비를 했습니다. 가보고 싶네요, 그렇죠?
언제 게임스컴이나 뭐 한번 가야 될 텐데. 자, 게임스컴 코스프레 콘테스트.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코스프레 빠질 수 없잖아요.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어디든 게임 행사 가보면 그쵸? 되게 그 게임 캐릭터를 그대로 따라한 특히 남성분들은 그쵸? DSLR 들고 예쁜 여성 캐릭터 따라하는 코스프레 사진 찍고 뭐 그게 흥미잖아요. 그 모토쇼 가서 레이싱 걸 찍고. 근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코스프레 이게 중요한 또 행사입니다. 와, 이분은 정말 대단하네요. 이거는 땀이 절대 안 통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캐릭터들 얼마나 또 다양한 캐릭터들을 지금 따라하는 코스프레가 나올지 궁금해지고요. 자, 요게 이제 그 게임스컴 메인 화면에 코스프레 빌리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와, 이게 손오공인가요? 손오공을 서양 사람이 하니까 굉장히 색다르네요, 이거. 그렇죠? 굉장히 색다르고 우리나라 게임 캐릭터도 어딘가 있을 텐데. 자, 이 지금 요런 식으로 이제 예쁘고 멋있게 또 이런 것이 재미죠. 자, 또 다음 행사가 뭐가 있나 볼까요? 여기는 이제 게임스컴 이벤트 아레나라고 여기서 이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마치 무슨 뭐 쇼 같죠, 쇼처럼 이제 불도 나오고 막 레이저도 쏘고 막 이런 겁니다. 자, 확실히 20일에서 25일 이렇게 4일 동안 열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E3입니다. 자, 미국에서 열리는 이 게임쇼의 대명사 E3가 폐지를 하는 멘트를 날린 겁니다. X에다가 작년 말에 날렸는데 After more than 2 데카이드 오브 E3 뭐라고 써있네요. 하여튼 굿바이가 눈에 띄네요. 자, 굿바이. 야, 이거 굿바이는 쉽죠? Say goodbye. say goodbye. 네, say goodbye하고 떠났어요. 근데 요 그 E3가 결국에 이거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뭐 의학학회라던가 이런 게임쇼라던가 다 오프라인이 금지되다 보니까 이제 그 동력을 잃은 거죠. 이게 미루다 보니까 뭐 준비했다가 철수하고 이러다가 결국 폐지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게임쇼를 보려면 일본이라던가 유럽으로 가야지만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E3가 폐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두 개가 남았다. 일본에서 열리는 게임쇼 그리고 유럽에서 열리는 게임스컴 이게 두 개가 남았고요. 자, 일본에서 열리는 거는 올해 도쿄에서 열리는데 바로 이어집니다. 9월 26일부터 9월 29일. 그러니까 지금 8월 달, 9월 달에 계속해서 게임쇼 투톱이 이제 남은 게 이게 열리기 때문에 게임계의 모멘텀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일본의 게임쇼는 자, 여기 지금 이 그 대표 홈페이지 그림에도 벌써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떠오르나요? 요즘에 많이 봤잖아요, 지금. 넥슨 게임즈에서 만든 디센던트나 지금 시프트업에서 만든 스텔라 블레이드가 전부 여성 캐릭터들이 어때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서브컬처라고 얘기했던 일본의 이런 3D 애니메이션 장르에서 나오는 이런 캐릭터들을 닮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브컬처라고 하는 게 문화가 퍼스트 컬처가 아니라 서브란 거예요. 서브, 약간 하위 문화. 그러니까 대중성에서 약간 멀어졌다는 거죠. 뭐 이걸 너무 뭐 히키코모리나 오타쿠가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 3D 애니메이션풍을 뭐 남녀노소가 다 즐기는 대중적인 장르의 캐릭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서브컬처라고 하는데 지금 메인에 이 화면을 딱 박아놓은 게 게임스컴이랑은 틀리잖아요. 그렇죠? 게임스컴은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뭐 그 코스프레에 대한 내용도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이거는 딱 그냥 만화만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3대 게임쇼였는데 이 일본의 게임쇼는 TGS죠. 너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이 애니메이션풍 서브컬처로 다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편중돼 버리죠. 장르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게임사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다채로운 어떤 장르를 내놓고 평가를 받는 유저들의 평가를 받고 언론들의 평가를 받는 이 자리는 게임스컴밖에 남지 않았다는 여론이 큽니다. E3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일본은 완전 서브컬처로 가버리고 얘는. 그래서 이제는 언론이나 유저들이 더욱더 많이 참여하는 것은 게임스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작별을 고할 시간이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어떤 게임사들의 작품들이 중요하겠죠. 자, 일단 넥슨부터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넥슨 1황 체제로 굳혀져 가고 있죠.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해서 3N은 깨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3N에서 막내라고 불렀던 네오이즈나 넷마블 뭐 어떤 큰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이 뭐
게임 잘 만들긴 했는데 파괴력이 그 이상 가공할 만큼 나와야 돼 이거는. 그만큼은 못 나왔고 그리고 넷마블은 계속 헤매고 있고 그러니까 네오이즈한테 추격당한다는 소리가 나오죠. 넷마블이 잘했으면 3N에서 네오이즈가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겠나요? 안 나오죠. 후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3위가 못한다는 거죠. 흔들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론이. 누가 넥슨 보고 그 얘기 하나요? 아무도 그 얘기 안 하죠. 넥슨은 너무나 굳건하기 때문에 누가 넥슨을 침해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넥슨이 흔들리고 잘 못하면 그 얘기가 나오겠죠. 넥슨의 1위 체질 흔들리나? 뭐 이런 타이틀이 나오겠죠. 이런 타이틀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2등인 NC소프트는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무슨 시지프스의 형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지프스가 계속 굴러오는 바위를 계속 밀어내고 있는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잖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굴레에 들어가 버려서. 근데 어쨌든 굴레에 들어갔건 어떤 그게 자이건 타이건 뭐 트렌드건 시류건 어쨌든 간에 지금 그거 거의 빠져버렸다. 근데 넥슨이 지금 결국에 계속 주도를 하고 있다.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이 개발한 하드코어 액션입니다. 딱 봐도 하드코어죠. 막 근육질에 무슨 굉장히 막 심각한 액션이 있을 것 같고. 퍼스트 버서커 그리고 이 땡땡이 뭐라고 하나요? 돼지 땡땡이 카잔입니다. 근데 이게 하드코어 액션 RPG인데 액션 롤플레잉 게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뭐를 계승한 거냐면은 바로 넥슨의 대표작 던전 앤 파이터를 계승한 겁니다. 던파라고 하죠. 넥슨의 던파가 예전에 PC 시절에도 중국의 PC방, 대륙의 PC방이라고 해서 막 1000대 깔려 있는 거 거기를 점령했었고 모바일로 바꿔서도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로도 지금 또 중국 게임 1위를 씹어 먹었잖아요. 지금 왕자 영웅랑 1, 2위를 겨루고 있죠. 던전 앤 파이터라는 IP가 지금 20년째 그걸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어받은 게임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콘솔로는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나오고요. PC 스팀 플랫폼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도 아실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처럼 모바일 MMORPG 일로 치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넥슨이 여기서 혼자 1왕 체제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넥슨이 기대가 되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요즘에 퍼포먼스가 아주 좋죠. 주가가 가장 좋아요. 사실 시프트업이나 넥슨 게임즈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게임 회사 중에 크래프톤이 밑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자, 크래프톤 드디어 후속작인가요? 크래프톤이 다크앤 다커 모바일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크래프톤 이번에. 자, 인조이를 준비했고요. 맨 마지막은 지금 배틀그라운드 잘 나가고 있는 그 게임이에요. 그건 신작이 아니고 워낙 배틀그라운드 빼고는 얘기를 못하니까 는 거예요. 배틀그라운드 빼고 크래프톤이 설명이 되나요? 그냥 배틀그라운드 이꼬로 크래프톤인데 지금.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나왔던 인조이는 그 외국의 심즈 아시죠? 심즈 막 머리 뭐 이러고 웃기잖아요. 노란색 얼굴에 애들 나오고. 그 심즈 게임처럼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이게 막 액션 RPG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인생의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 속에서 커가는 성장 스토리. 완전 또 색다른 게임이죠.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 그래서 크래프톤도 다크앤다커 모바일하고 지금 인조이 요 신작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제 펄어비스입니다. 자, 사실 가장 기대가 된다고 해도 과언입니다. 왜냐하면 펄어비스 때문에 게임 유저뿐만 아니라 게임 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소갈이 몇 년 하셨어요, 이거? 정말 짝사랑 남녀를 바라보고 망부석처럼 돌이 되어버린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왜냐면 검은 사막 후속작, 붉은 사막 나온다고 해놓고 몇 번 밀었나요? 몇 번? 그쵸?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열받으셨죠? 붉은 사막 나옵니다 해서 트레일러 영상 살짝 보여준 다음에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개발자들이 못 모였어요. 다음 연도로 미룰게요. 다음 연도에 딱 가죠. 게임스컴에다 공개를 살짝 해놓고 대박이네요. 그러게 해놓고 또 이제 이게 뒤에 후속 작업이 안 돼가지고 또 내년으로 미룰게요. 이래가지고 그때마다 주가가 빠져가지고 밑에서 지금 헤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드디어 붉은 사막이 이번에 속이면 안 되는데 진짜 붉은 사막이 일단은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돼서 시연해서 조작을 해볼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는 엔진을 유니티 엔진 같은 걸 안 쓰고 자체 블랙 스페이스 엔진을 써요. 그 이전엔 블랙 데저트를 썼고 그 한 단계 발전한 블랙 스페이스 엔진을 자체 엔진을 써서 이렇게 퀄리티 좋은 이 그래픽을 뽑아낸다는 게 펄어비스의 강력한 점이죠. 그러니까 게임만 빨리 나오면 돼요, 제발. 그래서 붉은 사막이 검은 사막 후속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입니다. 맵을 전체를 다 쓰는 게임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화면입니다.
자, 펄어비스를 다니고 싶다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점심 때 캐비어가 나와요. 상어를 통째로 넣고 캐비어를 파먹는다 이거요. 자, 펄어비스 10년, 10주년에 뭐가 나왔냐면 이거 펄식당이에요. 펄식당. 펄어비스 구내식당 이름이 펄식당이에요. 펄식당에 2개가 나왔는데 검은 사막 특식이 2개 나왔거든요. 자, 첫 번째 특식을 볼까요? 검은 사막 첫 번째 특식은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토마호크 스테이크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펄식당 그때 메뉴 둘 중에 이제 직원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랍스터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펄어비스 직원분들 정말 럭셔리한 식사를 하고 누구나 펄어비스를 지금 입사를 하고 싶어 해요.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 음식이 너무 잘 나오는 거 보고 유튜브에 이게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야, 식당이 저런 구내식당이 저런 식당이 있냐? 게임 회사들이 돈이 많아요. 복지도 좋아요. 자, 저런 환경 속에서 뽑아져 나오는 게임은 퀄리티가 높겠죠. 그러니까 제발 타이밍만 좋게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제발 펄어비스 나와야 돼요, 이제. 지금 여기서 펄어비스가 저 신작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K게임에 굉장히 큰 용광로를 들이붓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응원하는 한마디를 준비했습니다. 검붉은 사막에 도깨비 방망이 탕탕 하면 금은보화가 후루루루루루루. 도깨비 방망이 탕탕 금은보화가 후루루루루루루. 예, 8월 2일 금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얘기를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게 2022년 10월이니까 이제 2년 다 돼갑니다. 원래 처음 전쟁 초만 해도 뭐 까짓 거 우크라이나 뭐 별거 있어 그러면서 러시아가 밀어붙였고 뭐 두세 달, 서너 달이면 끝나지 않겠냐는 게 서방의 일반적인 전망이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이 얘기는 돌려서 얘기를 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정말 필사적으로 처절한 그런 어떤 전쟁을 계속해서 벌여나가고 있고 강하게 맞서고 있고 러시아가 되레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전황을 살펴보면 사실 이제 교착 상태입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처럼 친러시아 지역은 여전히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같은 데가 대표적인 그런 데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과연 갈 것이냐, 끝까지 갈 것이냐, 뭐 2년, 3년, 4년, 5년 갈 것이냐, 그렇게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특히 우크라이나를 서방세가 무기라든가 이런 각종 물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변곡점, 우크라이나 전쟁의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단초를 제공한 거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 4월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재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거야. 이거는 뭐 우리한테 결코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돈 많이 주고 있어.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는 테마가 본격적으로 더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고요.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지난번에 피격대를 쓸 때 당시에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확 올라갔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이 테마들이 굉장히 주가들이 많이 뛰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왜 변곡점이 올 가능성이 높으냐?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회라는 게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때 미국과 중국은 정상에 아예 빠졌고요. 결국 사실상 유럽 정상들만 참석해서 우크라이나 평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비 얘기들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때 나왔던 분위기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는 계속 도와달라고 했는데 유럽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식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이런 소모전으로 변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쉽지 않아라는 난색을 표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서방 세계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유럽의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 됐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어떤 이런 힘을 실어주는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진 게 바로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제 5선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투표율로 지지율로 5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는 그때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로 떨어졌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였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거든요. 뭐 진짜인지 어떤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뭐 강력한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지가 강력해진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과 같은 식으로 계속해서 뭐 질질 끌든 뭐 소강 상태가 가든 아니면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하든 이렇게 계속 뭐 2년이고 3년이고 갈 수 있다. 이런 동력을 얻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반대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이쪽에 강한 동력을 얻었으니 우리 쪽에서는 서방의 지원도 좀 줄어들 것 같고 점점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전쟁을 끌어왔던 게 우크라이나 이 국민들의 뭐 강력한 이런 저항 의식 이런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좀 변화가 좀 나타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에 지친 우크라이나인들이 영토를 포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설문조사에서 32%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영토를 포기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한테 점령당한 영토를 포기하더라도 전쟁이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부적으로 아직 32%가 높지 않을 수 있긴 한데 이 분위기가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 찬성률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한다면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얘기죠. 국민들이 원한다면 전쟁 종식에 나도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끝을 알 수 없었던 이 우크라이나 전쟁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임박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소위 말하는 재건 테마주 이제는 그동안에 순전히 그냥 기대감 이런 쪽으로서 가던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 실체가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어디일까? 다시 말씀드려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갈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표는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 담아내지도 못했습니다.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렇게 테마를 찾아서 눌러보니까 두드려보니까 이렇게 종목들이 뜨는데 무려 32개 종목입니다. 뭐 그동안에 이슈 브리핑이나 앵커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사실 말씀드렸던 종목들, 언급된 종목들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서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이 다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고 뭔가 재건 사업이 시작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 2023년 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뭔가 연결고리가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제가 기사들을 한 9개월치를 찾아보니까요. 대략 요 정도 한 5개 기업 정도가 뭔가 실체가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제 직접 MOU 체결한 게 있고 삼부통운도 마찬가지고요. HD 현설건설기계도 이런 파트너십이 지역 정보가 있었고 SG 같은 경우는 이미 그쪽에 도로 포장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우크라이나와 이런 어떤 공급 계약도 체결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히림 같은 경우 현지에서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경험이 실제 있는 그럼 당연히 그쪽에 뭔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 뭐 기업이라든가 지역 도시와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기업 말고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은 대부분 뭐 제가 모르는 거에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실체가 있는 건 아니고 명확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고 어떤 기업에 뭔가 연결해서 뭐 이런 식의 뭐뭐 카더라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재건 사업이 시작됐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일단 뭐 현재로서는 이들 기업들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 이후에 얘기가 될 수 있으니 지금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껑충 뛰고 또 이러는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사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의 재건주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 얘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현재까지 왔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경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 대략 520억 달러, 69조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물론 이제 추정이니까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 있는 거긴 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한 접근 방식을 좀 달리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단은 뭔가 좀 실체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을 테마를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혹시 갖고 계시든 또 갖고 계시지 않든 간에 앞으로는 이제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더 신중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현 시점 양시장의 낙폭은 보다 커지고 예. 있는 구간입니다. 앞서 임 앵커께서 살펴주셨지만 결국에는 실체가 있는 논리적인 이런 이슈를 우리가 잘 파악해보는 그러한 전략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은 저희 시작할 때보다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조금 시장 상황에서 조금 이럴 때는 조금 한 걸음 떨어져 계시는 게 오히려 그냥 HTS 다 드시고 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도록 하죠.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